안녕하세요. 닥터 MBC 정진영입니다. 관절염, 흔히 나이가 들어 관절을 오래 사용한 경우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나이와 상관없이 젊은 층에도 생기는 관절염이 있습니다. 나는 나이도 젊은데 관절에서 통증이 느껴진다 싶으신 분들은 오늘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익산병원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황민호 과장과 함께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환자 중 상당수는 뼈가 이미 망가진 후에야 진단을 받는 류마티스 관절염. 다른 질환으로 오인해 병원을 전전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쉬운 질환이기도 한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을 방치하면 심각한 관절 변형은 물론 전혀 다른 합병증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떤 질환일까요?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황민호 과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참 들어보기는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질병인가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체계의 이상으로 인해서 관절 내 활막이라는 구조가 있는데요. 네. 이러한 관절의 활막이 지속적으로 염증이 생겨 관절을 손상시키고 또 전신 장기로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성 염증 질환이라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상 관절 구조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뼈와 뼈가 만나는 부분을 관절이라 하고요. 또 이러한 관절을 이루는 구조물들로는 주로 단단한 뼈가 있고 또 연골, 연골을 지지해주는 활막, 또 점액낭, 힘줄, 인대, 근육 등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연골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오게 되는 골관절염과 또 이러한 활막의 염증이 지속적으로 오게 되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우리가 가장 흔하게 경험할 수 있는 흔한 관절염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류마티스 관절염의 원인으로 아까 자가 면역 체계 이상으로 네네. 주로 발생을 한다고 하셨는데 좀 어렵네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몸속에 그 면역 체계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이런 그 면역 체계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공격으로부터 우리 몸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다양한 면역 세포들이 면역 물질, 즉 항체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네. 이러한 항체가 외부의 이물질들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가 면역 체계의 이상이 오게 되면 이러한 정상적인 면역 체계의 반란이 오게 되고요. 네.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자신의 몸을 자기 몸이 아닌 외부로 이물질로 인식을 해서 공격해서 염증이 지속되고요. 그러한 염증으로 인해서 관절을 주로 침범하게 될 때 류마티스 관절염이 되는 것입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요. 네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직까지 병인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류마티스 관절염에 취약한 유전적 소인을 가진 개인에게 있어서 네. 다양한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감염과 또한 다양한 환경적 그런 요인들이 서로 맞물려서 자가 면역 체계의 이상이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와 관련된 환경적 요인으로는 치주염과 같은 감염, 흡연, 여성 호르몬이 주로 관여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이외에도 임신,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또 기후, 도시와 교육 수준, 영양 상태 등이 관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얼마나 흔한 질병인 건가요? 네, 전 세계적으로 1%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우리나라 통계 자료를 말씀드리면 2005년 국내 데이터인데요. 인구 1000명당 21명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고요. 네. 최근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병의원을 이용하는 류마티스 관절염 그 환자가 24만 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어. 더 이상 류마티스 관절염은 희귀 질환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남녀노소 어느 연령대에서나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은 이제 30대 중후반, 40, 50대 정도, 특히 여성에서 남성보다 3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유전 질환은 아니지만 가족 중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다면 정상인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이 말씀대로라면 한 3, 4, 50대 정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런 이유가 있나요? 주로 30대 중후반, 40, 50대 여성에게서 나타나는 이유는 주로 여성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이나 에스트로겐과 같은 여성 호르몬이 주로 관여를 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여성 호르몬 중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일으키는
류마티스 항체라는 면역 물질이 있는데요. 네. 이러한 면역 물질을 만드는 면역 세포들을 활성화시키고 증가시켜서 관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마티스 관절염이 이제 관절염의 일종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일반 관절염과는 뭔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증상이 차이가 있나요? 어떤 차이점이 있죠? 네, 가장 흔한 증상의 차이는 일반 관절염과 다르게 손가락이나 손목 등의 작은 관절이 좌우 대칭적으로 붓고 누르면 통증이 있는 압통 증상이 있고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관절이 뻣뻣하고 네. 굳어지는 잘 움직여지지 않는 이런 조조 강직이 1시간 이상 지속이 될 때, 즉 이런 염증성 관절염의 특징을 보일 때 바로 구별이 되겠습니다. 네. 예, 관절염이 심할수록 사실 이런 조조 강직이 1시간 이상 오래 지속되기도 하지만 좀 더 진행이 되면은 오후까지도 진행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류마티스 관절염은 특징적으로 전신 증상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피로나 전신 쇠약, 미열, 근육통, 식욕부진, 심지어는 이제 수면 장애까지 오게 됩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추가 설명을 드리면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한 관절의 염증과 변형, 또 류마티스 피부 결절, 또 엑스레이상의 관절의 손상을 보여주는 사진이 되겠고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의 염증이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에는 관절의 합병증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폐나 심장이나 목뼈의 관절염으로 인해서 척수 손상이 오게 되고 또 눈이나 눈물샘, 침샘 등 전신에 심각한 후유 장애를 남길 수가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작은 혈관에도 염증을 일으켜서 피부 괴사가 오게 되면 사지 절단을 해야 되고 이러한 위험한 상황이 또한 올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그 아침에 손가락이 잘 구부러지지 않는 것을 두고 조조 강직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 증상은 사실 퇴행성 관절염에도 나타나는 증상으로 저는 알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네네. 그렇다면은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의 증상이 같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구별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좋은 지적입니다. 네. 대개 증상을 느끼는 정도와 지속되는 시간을 가지고 구별을 하게 되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30대 중후반부터 40, 50대 여성에서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반면에 이제 골관절염은 50대 이상의 여성에게서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처음에 발생하는 그 부위가 관절 연골을 지탱하는 활막에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반면에 골관절염은 연골의 퇴행성 변화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한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서서히 그리고 10% 정도에서는 급격하게 오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염증성으로 오게 되는 게 특징입니다. 반면에 골관절염의 경우는 서서히 진행을 하게 되고 또 비염증성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 특징이죠. 또한 초기 증상으로 보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은 전신에 권태감이나 피로, 미열이 조금 있는 반면에 골관절염의 경우에는 이러한 전신 증상이 전혀 없다는 것이 특징이죠. 또한 조조 강직을 통해서 보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은 일반적으로 조조 강직이 아침에 주로 나타나고 일반적으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조조 강직의 증상이 골관절염의 경우에는 30분 이내로 짧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겠습니다. 이외에도 관절 증상이 주로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에는 작은 관절을 대칭적으로 3개의 관절을 침범하고 주로 오전에 심한 반면에 골관절염의 경우에는 체중 부하가 많은 무릎 관절이나 고관절 등이 비대칭적으로 또 그리고 일이 심하고 또 육체적으로 피로가 심한 오후에 더 심해지는 그런 특징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특징들을 또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런 특징들이 있어서 병원을 찾았을 때 네.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단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네,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단은 일반적으로 신체 검사, 또 혈액 검사, 방사선 검사 등을 통해서 진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진단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절염 증상에 대한 의사의 문진과 신체 검사 소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신체 검사를 통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의 임상적인 특징인 작은 관절에 이 붓고 아프고 양쪽으로 대칭적이며 조조 강직이 1시간 이상 지속이 되는 이러한 염증성 관절염의 특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네. 이외에도 이제 혈액 검사로는 류마티스 항체와 같은 면역 물질을 확인을 하고 또 염증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되고요. 이외에도 관절 초음파와 엑스레이 또 MRI와 같은 방사선 검사들을 통해서 관절 활액막의 염증과 또 뼈의 파괴를 진단하게 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이제 진단을 받으면 치료를 해야 될 텐데 어떤 치료들이 이루어지죠? 네, 주로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는 약물 치료와 비약물적인 치료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비약물적인 치료로 뭐 수술적인 방법, 물리, 운동과 같은 재활 치료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는 치료의 근간은 이제 약물 치료라고 소개해 드릴 수가 있고. 약물 치료예요. 왜냐하면 류마티스 관절염의 염증과 관절 손상을 막기 위해서는 병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가 면역 이상을 근본적으로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약물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약물 치료 같은 경우에는 자가 면역 체계를 다시 돌려놓는 그런 식의 어떤 약물 치료가 이루어지겠네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뭐 치료를 받더라도 완치가 참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실제로도 그런가요? 네, 최근에는 의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의 병인의 근본적인 원인 치료제로 알려진 표적 치료제들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제는 이제 완치가 가능한 그런 질병이라고 소개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 방법 중에 하나로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스테로이드제에 대해서 좀 거부 반응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네. 근데 반드시 이 방법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외래에서도 저희 환자분들이 많이 질문을 하고 받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스테로이드제는 사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염증을 치료하는 가장 강력한 약물로 치료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단기적인 치료 방법이 되겠는데요. 사실은 그러한 반면에 장기적으로 사용할 때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고혈압이나 당뇨병, 골다공증, 백내장, 위궤양 등 우리 몸에 다양한 대사적인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절해서 사용해야 될 치료에 있어서 양날의 칼이라고 소개해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이외에도 약물 치료로는 이제 단순 진통제나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 또한 그 항류마티스제, 생물학적 제제 등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개발돼서 임상에 적용돼서 사용하고 있는 생물학적 제제는 자가 면역과 염증의 진행에 관여하는 사이토카인이라는 그 물질을 작용을 억제하는 일종의 표적 치료제로서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라는 이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 매우 유용하게 선택될 수 있는 약물이라고 얘기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어떤 질환이든 간에 조기 검진과 조기 예방, 조기 치료 이런 것들은 참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류마티스 관절염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류마티스 관절염을 만일 증상이 있고 나서 2년 내에 치료를 하지 않았을 경우 약 70%의 환자분들의 관절에 변형이 오는 손상이 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절 손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뼈의 손상만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관절 주변에 있는 연골, 그 주변에 있는 힘줄이나 인대 등의 건초 손상들이 같이 오게 돼서 일단 이러한 건초 손상까지 이어져서 진행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관절의 변형이나 기능 저하가 오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진단하고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단순히 염증만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급격하게 관절 손상까지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2014년 대한 류마티스 학회 연구 자료를 보면요. 우리나라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는 선진국에 비해 발병 후에 진단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3배에서 5배 정도 늦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조기 진단 및 치료의 지연이 관절의 장애와 좋지 않은 예후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실제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은 지 1년 정도 된 환자가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는 다발성 관절통이 있었는데 양측 손가락과 손목, 발가락, 팔꿈치, 어깨, 발목, 무릎, 전신의 관절에 다 관절통이 있었고요. 조조 강직이 1시간 이상 지속이 되고 움직이면 통증이 줄어들고 쉬면 악화되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혈액 검사에서 류마티스 항체가 양성이 나왔고 염증 수치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방사선 검사를 해봤더니 골 파괴 소견인 골 미란과 염증 소견이
엑스레이와 뼈 주사 스캔 검사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는 증상이 있은 후에 비교적 빨리 병원을 찾아서 적절의 약물로 치료를 시작했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증상이 좋아지고 염증 검사 소견도 정상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아무리 좋은 약이라고 하더라도 부작용을 항상 염두를 해둬야 되는데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이 장기로 복용을 해야 될까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사실 우리 몸의 자가 면역 체계 이상으로 발생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러한 면역 체계는 우리 몸이 살아있는 한 생리적인 생명 현상으로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약물은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20% 정도에서는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오는 관해의 상태가 올 수 있다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물에 대한 부작용을 철저히 관찰을 하고 약물 효과 대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담당 전문의와 상의하고 개인적으로도 관리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제 이해를 했어요. 네. 그렇다면은 여성들 가운데는 사실 임신과 출산 그 가운데 어떤 호르몬 변화가 굉장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영향도 있는 거겠죠? 예, 물론이죠. 류마티스 관절염 특히 이제 임신 중으로 설명을 드리면 임신 중 태반에서 나오는 여러 성장 호르몬과 태반 호르몬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호르몬들이 주로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일으키는 데 관여하는 면역 세포들의 활성, 그래서 염증을 좀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서 전반적으로 임신 기간 중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좋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임신을 계획할 때에는 그때까지 썼던 약물들을 다 끊고 대략 한 3개월 정도를 끊어야 됩니다. 기다린 후에 임신을 해야 안전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추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류마티스 관절염 약물 치료 중에는 반드시 피임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수유를 할 경우에는 아기에게 모유 수유를 통해서 약물이 전달이 돼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담당 전문의와 꼭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 좋은 음식들도 있나요? 소개를 드리면 미국 관절염 환우회에서 추천하는 10가지 이제 음식들이 화면에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관절염을 가진 경우에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연이나 칼슘, 비타민 D, 셀레늄, 히스티딘과 같은 영양소가 부족하게 되고요. 특히 관절염은 염증을 통해서 산소 라디칼이 과다하게 생성이 돼서 항산화 체계와 관절의 조직이 손상이 되므로 비타민 A와 C, E 등의 항산화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식사 수칙 8가지가 있다고 제가 또 들었어요. 네네. 첫 번째는요,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이고 적당히 즐겁게 식사를 하는 게 또한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또한 네 번째는 술, 카페인 음료를 좀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질 좋은 단백질을 충분하게 섭취를 하시고요. 여섯 번째는 녹차를 즐겨 마시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아무래도 육류보다는 과일이나 생선을 즐겨 먹는 것이 좋겠고요. 여덟 번째는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매일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충분한 수분 섭취와 단 것을 좀 줄이고요. 그다음에 앞서도 말했듯이 흡연이 관절염의 중요한 원인 인자가 되기 때문에 금연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류마티스 관절염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최근 류마티스 관절염의 병인에 맞춘 생물학적 제재와 같은 표적 치료제의 개발로 인해서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을 완치에 가깝게 치료할 수 있는 치료의 길이 열렸습니다. 조기에 진단을 해서 조기에 치료를 하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얼마나 힘들고 고생하셨습니까? 지금 관절염의 증상이 있다면 먼저 관절 류마티스 전문의와 상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황민호 과장과 함께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개인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스크 쓰기와 자주 손 씻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익숙해지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간과하기 쉬운 것이 바로 사무실 물건입니다. 특히 자주 쓰는 컴퓨터 키보드와 마우스는 세균과 바이러스의 온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사무실 키보드와 마우스에서 변기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일반 세균과 식중독균이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사무용품을 사용할 때도 역시 손을 자주 깨끗이 씻고 가능하다면 베이킹소다나 소독용 에탄올로 종종 깨끗이 닦아주는 것이 개인 위생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